경찰에 신고해. 오늘 내 아들을 도둑으로 싱식할 거야. 엄마 제발 그런 말 하지 마. 가볼게. 조금만. 뭘 뻔이나 그랑은 누가 내 이표를 가져갔어? 거실 한가운데 아들 준호가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싼 채 무릎을 꿇었다. 서울 초겨울의 건조한 공기가 유리창에 하얗게 서렸다. 대리석 무늬의 낡은 장판 위로 햇빛이 길게 기어 들어왔고 김치 냉장고에 윙 하는 소리가 대화의 빈틈을 찔렀다. 내 손은 휴대폰을 움켜쥔 채 덜덜 떨렸고 버튼 하나면 신고가 되는 숫자 112가 화면에 반짝거렸다. 낮게 깔린 엘리베이터 모터 소리가 층층이 두개골을 흔드는 것 같았다. 나는 혀끝에서 쓴맛을 느끼며 목을 눌렀다. 은행에서 전화 왔어. 근저당 설정됐다고. 서류에 내 이름, 내 도장. 내가 아니면 누가 했어. 준호가 고개를 들었다. 눈밑이 파랗게 꺼져 있었다. 아버지를 닮은 눈매, 그 눈에 습기가 차오르고 있었다. 엄마 진짜 미안해. 근데 나 이거 아니면 진짜로 끝이었어. 이자 이번 달 못 막으면. 끝은 내가 본 지 오래야. 내 아버지 떠났을 때가 끝이었고 내가 구직 포기했을 때가 끝이었고 내 서랍이 비었을 때가 끝이었어. 내 목소리는 낮게 갈라졌다. 내 손가락 관절이 하얗게 질렸다.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지 않아. 그런데 내가 문서에 내 이름을 팔았다는 건 어떤 말로도 덮을 수 없어. 그 순간 초인종이 울렸다. 삐에. 나는 반사적으로 몸을 움찔했다. 준호가 재빨리 내 앞을 가로막았다. 열지 마. 제발. 사채업자야. 그의 목이 움찔거렸다. 내가 해결할게. 내가. 도대체 얼마야? 내가 물었다. 목소리가 놀랄 만큼 차분했다. 3천. 이자까지 하면 5천 가까워. 그의 말이 허공에서 떨어져 바닥을 쳤다. 순간 나는 눈앞이 하얘졌다. 두통이 이마를 밖에서 안으로 밀어붙였다. 문 밖에서 어떤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김준호 씨, 약속한 날 지났지요? 아침부터 계속 기다리게 하네. 문 열어요. 이웃들 다 알게 해? 준호가 나를 향해 손을 뻗었다. 엄마, 나 나갈 테니까 아무 말 하지 말고 안에만 있어. 제발. 여기 내 집이야. 나는 침을 삼켰다. 내 집 문 두드리는 소리가 싫다고 내가 숨어 있어야 해. 문고리를 잡는 준호의 손등이 바르르 떨렸다. 그 손등의 푸른 혈관을 보는데 나는 아주 오래전 겨울 그 작은 손을 내 코트 소매 속으로 집어넣던 기억이 번개처럼 지나갔다. 손바닥이 까끌까끌했다. 내가 그래도 버튼을 눌러 경찰을 불러야 하나 아니면 그 사이 초인종이 다시 울렸다. 삐에. 나는 휴대폰 화면을 껐다. 그리고 현관으로 걸어갔다. 준호가 절망한 얼굴로 나를 막았다. 엄마. 비켜. 나는 말했다. 내가 말해볼게. 나는 문을 열었다. 복도에 찬 공기가 들이닥치며 발바닥을 훑고 지나갔다. 문 앞에는 양복을 번들거리게 입은 사내둘이 서 있었다. 하나는 입꼬리를 살짝 올린 채 입에서 박하향 껌 냄새를 풍겼다. 어머니가 김준호 씨 어머니?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집 담보 잡고 대출 진행하신 거 연체되고 있거든요. 약정대로 상환을 해주셔야죠. 그는 눈을 가늘게 뜨며 현관을 슬쩍 들여다봤다. 이런데 사시는데 못하실 이유가? 그의 말투는 공손했지만 발끝은 이미 우리의 거실을 밟고 있었다. 나는 발을 한 발 더 내디뎠다. 여긴 들어올 곳 아니에요. 복도에서 얘기하세요. 남자의 입꼬리가 아주 조금 내려갔다. 그는 종이 서류 봉투를 흔들었다. 이대로면 이번 주 안에 경매 돌 수 있어요. 어머니 이름으로 다 돼 있고요. 아드님이 사인한 구상권도 있고. 우리도 법대로 하려는 거니까. 준호가 내 뒤에서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등으로 아들을 느꼈다. 아주 어린 아이였을 때처럼 내 등에 숨고 싶어 하던 그 기운. 나는 내 손을 뒤로 뻗어 잠깐 그 손끝을 잡았다. 아주 잠깐. 그리고 손을 놓았다. 이번 주 안은 어렵고 내가 말했다. 내 목소리는 낯설게 침착했다. 대신 오늘 오후에 은행에 가서 연장 상담을 하죠. 이자는 제가 어떻게든 마련할 테니까.
함부로 이웃들 들으란 듯이 문 두드리지 마요. 카메라 있어요. 남자는 벽면에 작은 카메라를 흘끗 보았다. 그때 옆집에서 문이 쓱 열리며 노부부가 고개를 내밀었다. 남자는 어깨를 으쓱한 뒤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 오후 3시. 미루고 또 미루는 건 안 됩니다. 그는 봉투를 내게 건넸다. 서류 보시고 도장 챙기시고. 3시예요. 우리도 사람이라 약속 어기면 미워져요. 문이 닫히고 복도 소음이 다시 엷어졌다. 나는 현관에 기대 서류 봉투를 내려다봤다. 지문이 선명하게 백인 비닐의 매끈함, 그 속에 묵직한 글자들. 내 이름 김영자. 한 획 한 획이 갑자기 낯설었다. 엄마 준호가 말끝을 삼켰다. 나 다시 시작할 수 있어. 2번. 말하지 마. 나는 말했다. 말은 값이 없어. 나는 봉투를 부엌 식탁 위에 놓고 싱크대 밑에서 뜨거운 물을 틀었다. 물이 스테인리스에 부딪히며 맑게 떨렸다. 갑자기 어지러움이 확 밀려왔다. 나는 의자에 앉았다. 귀가 멍했다. 오랫동안 고요를 기다린 사람처럼 내 안에서 소용돌이가 잠시 쉬어가는 그 틈. 그리고 아주 조그만 생각 하나가 자리를 잡았다. 오늘 오후 3시. 도장을 들고 나갈 건데 도장을 들고 어디로 갈지 나는 아직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나는 사흘째 잠을 제대로 못 잤다. 아침마다 남편의 빈 의자에 걸린 카디건을 눈으로 쓰다듬었다. 남편이 떠난 지도 어느덧 5해였다. 그가 다니던 회사는 장례식장에 거대한 화환을 보냈고 입구에는 모르는 얼굴들이 줄을 서서 조문했다. 사람들은 고개를 숙이며 안타깝다 했고 누군가는 어깨를 토닥였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자 거실은 더 넓어져 있었다. 큰 사람 하나가 빠져나간 공간은 벽이 아니라 공기 자체를 늘려놓았다. 그 후로 나는 계속해서 물건을 정리했다. 셔츠를 반듯하게 접고 볼펜을 한 대 모으고 녹슨 일자 드라이버를 서랍 맨 안쪽에 넣고. 그렇게 하면 마음도 정리될 줄 알았다. 준호는 그때 대학을 졸업하고 첫 직장을 다니고 있었다. 회사 이름이 멋있었다. 영어였고 뭔가 미래를 약속하는 단어였다. 그는 밤늦게 들어와 라면을 끓여 먹었다. 그때도 라면은 냄비째 들고 소파에 앉아 먹었다. 나는 그가 밥상을 차려 먹었으면 했지만 라면 편이 마음이 편하다며 웃었다. 그 웃음이 나를 아직도 살게 했다. 2년쯤 지나서 준호는 회사를 그만두었다. 구조조정이라는 말이 집까지 들어왔다. 그 말은 아무 냄새도 나지 않았는데도 집안 전체를 눅눅하게 만들었다. 그는 둘째 날부터 이력서를 썼고 셋째 날에는 면접을 보았다. 넷째 날엔 고개를 갸웃했지만 5째 날에는 다시 나가 바람을 쐬었다. 나는 밥을 했고 미역국을 끓였고 소고기를 사다가 장조림을 만들었다. 냉장고에 작은 반찬통들이 줄을 섰다. 바깥은 계절이 바뀌고 있었고 창문 너머로는 어린아이들 웃음이 종알종알 흘렀다. 나는 식탁을 닦으면서 스스로에게 말했다. 괜찮아, 사람은 다 때가 있어. 그런데 어느 날 내 서랍이 가벼워졌다. 빨간 봉투 안에 지폐들이 100만 원씩 줄어들었다. 나는 처음엔 잘못 세었나 했다. 다음 주에 또 100만 원이 사라지자 그제서야 나는 안경을 쓰고 봉투를 뒤집어 보았다. 내 필체로 적힌 비상금 만지지 말 것이라는 글씨가 우스웠다. 나는 준호를 앉혀놓고 물었다. 그는 고개를 떨궜다. 엄마 미안해. 다음 달에 다시 채워 넣으려고 했어. 잠깐만 쓰려고 했어. 잠깐이라는 단어가 우리의 집에 눅눅한 곰팡이처럼 붙기 시작한 건 그때부터였다. 은행 대출, 소액 대출, 카드론. 이름이 조금씩 달랐지만 다 같은 얼굴이었다. 그 얼굴은 우리 집 초인종을 알고 있었고 내 휴대폰 번호를 알고 있었다. 나는 욕실에서 물을 틀어놓고 작은 소리로 통화했다. 예, 이번 달 말까지는 네, 죄송합니다. 네. 물줄기가 손등을 때리며 튀었다. 거울 속 내 얼굴이 흐려졌다. 내가 알고 있던 나는 어느 날부터인지 귀 밑으로 쭈글쭈글 내려앉은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오늘 아침까지도 나는 준호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고 싶었다. 그는 말수가 줄었고 눈 밑 그늘이 깊어졌다. 새벽마다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웠다.
연기 냄새가 방으로 들어오면 나는 코끝이 시렸다. 그만해, 내가 말하면 그는 말없이 끄덕였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렇듯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행동으로 이어지는 데는 때로 아주 먼 길이 필요했다. 그리고 오늘 나는 알게 되었다. 내 도장, 내 이름, 내 집. 3시까지 아직 시간은 남아 있었다. 나는 싱크대에 쌓인 그릇을 닦았다. 그릇 표면이 반짝거릴 때마다 내 마음에 작게 난 흠집들이 보였다. 말끔하게 닦으면 더 잘 보이는 것들이 있다. 아침 햇살이 거실 바닥을 반쯤 덮을 무렵 전화가 울렸다. 언니였다. 영자야, 오늘 저녁에 시간 되면 국수 해먹으러 올래? 나는 잠깐 입술을 깨물었다. 언니, 오늘은 은행에 가야 해. 일이 좀 꼬였어. 아이고 또. 준호 그놈은 정신을 못 차린다. 사람 하나 망치는 데는 핏줄이 제일 빠르다니까. 언니의 말은 날카롭지 않으려고 애쓰는 칼 같았다. 언니, 나중에 얘기하자. 전화를 끊고 나는 방으로 들어갔다. 옷장 문을 열었다. 양복처럼 단정한 상복이 구석에 걸려 있었다. 장례식장 냄새, 국화꽃과 절하는 사람들의 기침소리, 향냄새. 나는 눈을 감았다 뜨고 회색 코트를 꺼내 걸쳤다. 도장을 작은 지갑에 넣어 왼쪽 코트 안주머니에 넣었다. 그 작은 둔탁한 무게. 그 무게가 오늘 하루 내 몸을 왼쪽으로 기울일 거라는 걸 나는 알았다. 거실로 나와 신발을 신는데 준호가 서 있었다. 그는 입술을 깨문 채 나를 보았다. 엄마 같이 갈게. 아니. 나는 고개를 저었다. 너는 집에 있어. 전화 오면 받지 말고. 누구 문 두드리면 열지 말고. 나 도장, 엄마가 들고 있어?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나는 그 질문에 이상하게 숨이 턱 막혔다. 몇 초간 아무 말도 못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나는 손바닥을 펴보았다. 손금이 얇고 길었다. 젊었을 때 점쟁이가 말했었다. 손금이 길면 오래 산다고. 나는 오래 살아남았다. 그런데 오래 산다는 것이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오늘 내가 대답할 차례였다. 바깥 공기는 차가웠고 하늘은 종이처럼 얇게 펼쳐져 있었다. 도로에는 택배 트럭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편의점 앞에서는 누군가 롤케이크를 뜯어먹고 있었다. 버스 정류장 전광판 숫자가 줄어들었다 늘어났다. 나는 버스에 올라 창가에 앉았다. 손을 무릎 위에 포개고 도장의 둔탁함을 무릎뼈로 느꼈다. 버스가 교차로에서 대기할 때 내 시선이 어느 건물의 벽면을 훑었다. 분양 광고. 당신의 내일, 더 넓은 내일. 내일이라는 단어는 참으로 가볍고 가벼워서 손을 뻗으면 쓱 미끄러져 도망가는 것 같았다. 은행 안은 따뜻했다. 번호표를 뽑고 앉자 TV에서 보험 광고가 흘러나왔다. 같은 문장들이 송곳처럼 귀를 찔렀다.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나는 웃음이 났다. 요즘은 사랑도 상품으로 포장해서 할부로 낼 수 있나. 번호표 314번 상담 창구로 오세요. 여성의 목소리가 부드럽게 울렸다. 창구 앞에 앉자 정장을 단정히 입은 젊은 남자가 미소를 지었다. 어머니 오셨군요. 김영자 고객님. 오늘은 대출 상환 연장 관련해서 오셨죠? 나는 서류를 꺼내 내밀었다. 여기 이자. 오늘 내면 다음 달까지 미루어 주는 거죠? 남자는 화면을 두드렸다. 네, 일단 이자 납부가 되면 연체는 해소됩니다. 다만 근저당 설정 부분과 추가 대출 건들 때문에 신용 점수가. 어머니, 혹시 공동명의 문제는? 공동명의? 나는 눈을 들어 남자를 보았다. 남편은 죽었어요. 이 집은 제 이름이에요. 남자는 미묘하게 눈썹을 찡그렸다 풀었다. 아, 예. 죄송합니다. 시스템에 예전 정보가 남아 있어서요. 그는 키보드를 다시 두드렸다. 어머니, 혹시 아드님이 추가로 대출 진행하신 거 알고 계셨나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남자의 입 안쪽에 아주 하얀 치아 2개가 촘촘했다. 나는 손가방에서 도장을 꺼냈다. 도장은 고무 냄새가 났다. 연분홍색 물기가 도장의 가장자리에 맴돌았다. 그걸 보는데 마음이 이상하게 고요해졌다.
고무 냄새, 어린 시절의 연필 지우개 냄새와 닮았고 초등학교 때 교실 창가에 앉아있던 내 자리를 떠올리게 했다. 그때 나는 무얼 믿었더라. 사람은 정직하게 살면 잘 산다고 믿었다. 눈을 감았다 뜨고 나는 도장을 내려놓았다. 전애가 입을 열었다. 이자만 내고 원금은 제가 알아서 갚을게요. 근데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남자가 고개를 들었다. 예? 오늘 이자 내는 걸 아들이 모르게 해주세요. 그는 놀란 눈으로 나를 보았다. 왜요? 대답 대신 나는 지갑에서 얇은 봉투를 꺼내 그에게 건넸다. 아주 오래전에 남편이 내게 남긴 마지막 월급 봉투에서 뽑아 따로 두었던 현금이었다. 숫자가 모자랐다. 나는 그 모자람의 크기를 내 손가락 끝으로 더듬었다. 이걸로는 부족하죠? 남자는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낮게 숨을 쉬었다. 조금 모자랍니다. 그런데 어머니, 여기서 조금을 빼고 저쪽에서 조금을 메우고 그러다 보면 더 커져요. 어머니도 아시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손등에 핏줄이 솟았다. 그러면 오늘은 연장 말고 집을 담보로 잡은 대출을 제 이름으로 전환하면 어떨까요? 내가 그 말을 꺼내는 순간 마음 어딘가에서 툭 소리가 났다. 가느다란 실 하나가 끊어지는 소리. 남자의 눈빛이 달라졌다. 그는 나를 한참 보더니 키보드를 두드렸다. 가능합니다. 다만 그럼 어머니가 채무자로 책임을 지셔야. 벌써 지고 있는 거랑 같은 거 아닌가요? 나는 고개를 살짝 기울였다. 이왕이면 내 손으로 책임질래요. 창구 유리창 너머에 내 얼굴이 아주 조금 굳어졌다가 서서히 풀렸다. 남자는 몇 장의 서류를 프린트해 가져왔다. 나는 조용히 사인했다. 내 이름의 획이 아주 오래된 물길처럼 종이 위를 따라갔다. 도장을 찍을 때 손끝이 잠시 떨렸다. 그리고 멈췄다. 은행 밖으로 나왔을 때 하늘이 더 낮아져 있었다. 바람이 골목 사이로 미끄러져 들어왔다. 나는 코트를 여며주며 숨을 내쉬었다. 손에 든 서류 봉투의 무게가 낯설지 않았다. 그 무게는 내가 살면서 들어 올렸던 무게들 훈제오리 한 봉지, 갓 빨아 말린 이불, 병원비 영수증과 비슷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에서 나는 창밖을 보았다. 중심 상가의 간판들이 하나 둘 켜졌다. 분식, 문구, 전파사. 전파사는 아직도 그런 이름을 쓰고 있었다. 반가웠다. 내 어린 시절의 표정이 간판에 묻어 있는 것 같았다. 문을 열자 작은 스탠드 등만 켜져 있었다. 준호가 소파에 웅크려 앉아 있었다. 어디 갔다 왔어? 그는 물었다. 은행? 응. 나는 신발을 벗고 들어왔다. 발바닥이 차가웠다. 일단 한 달은 시간 벌었어. 그의 눈이 커졌다. 진짜? 어떻게? 알아서. 나는 짧게 웃었다. 대신 우리 집은 이제 정말로 시간을 아껴 써야 한다. 낭비할 게 없어요. 그날 밤 나는 주방에서 오래 서 있었다. 바닥에 난 긁힘 자국 위로 빛이 얼룩져 있었다. 작은 냄비에 물을 끓이며 나는 앨범을 꺼냈다. 맨 앞장에는 결혼사진. 그 옆에 준호가 어린이집에서 만든 종이 왕관을 쓴 사진. 그리고 그 다음 준호가 초등학교 입학식 날 내 손을 잡고 있는 사진. 그날 나는 구두를 신었다. 발가락이 아팠다. 그 아픔이 왜 그렇게 자랑스러웠는지. 엄마. 준호가 부엌으로 들어왔다. 내가 한 달 안에 진짜로 방법을 찾아볼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근데 준호야. 응? 도장 어디서 봤어? 준호는 잠깐 멈췄다. 부엌 등 아래서 그의 동공이 아주 작아졌다. 서랍 세 번째 칸. 엄마가 늘 넣는데. 그걸 어떻게 알아? 엄마가 늘 넣었잖아. 그는 미소를 지으려다 말고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미안해. 100번, 1000번. 그만. 나는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100번, 1000번은 숫자 노름이야. 그는 손등으로 눈을 문질렀다. 그리고 아주 낮게 말했다. 엄마, 사실 내가 돈을 그렇게 급하게 끌어쓴 건 회사에 들어갔다가 보증 같은 걸 잘못 써서 아니야. 변명 같지. 다 내가 부족해서 그래.
나는 그 말에 내가 엉뚱한 곳을 보고 있었다는 걸 느꼈다. 준호의 잘못을 세는 동안 나는 그 아이가 어떤 두려움 속에서 서툴게 허우적대고 있었는지 보지 못했다. 그렇지만 안 보는 것도 내 힘을 지키기 위한 몸부림이었다. 사람은 어느 선에서 잘라야 살아남을 수 있다. 나는 아직 내 선을 찾지 못했다. 새벽 4시에 잠이 깨었다. 심장이 자박자박 뛰었다. 외벽을 타고 바람 소리가 흘렀다. 나는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왔다. 베란다 유리창에 내 얼굴이 흐려졌다. 커튼 사이로 도시의 작은 불빛들이 박혀 있었다. 그 불빛들 사이로 집집마다 누군가는 깨어 있을 것이다. 아픈 사람, 잠들지 못한 사람, 일을 마치고 들어온 사람. 그리고 나처럼 두려움의 이름을 모른 척하려 애쓰는 사람. 테이블 위에 서류 봉투가 있었다. 속지에 각이 또렷했다. 나는 그것을 들고 식탁에 앉았다. 봉투 속에는 은행 서류, 대출 전환 확인서, 이자, 납부 영수증, 그리고 내가 혼자 작성한 종이 한 장이 들어있었다. 준호에게. 원고지 한 장 분량의 짧은 글이었다. 거기에 나는 썼다. 내가 늙어서 미안하다라는 말을 쓰지 않겠다고. 대신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기로 한다라고. 그 말을 하려니 손목이 후들거렸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새벽 5시도 안 된 시간이었다. 삐에. 나는 몸이 먼저 반응했다. 준호 방으로 뛰어들어가 불을 켰다. 그는 동굴처럼 웅크려 잠들어 있었다. 준호야. 그가 벌떡 일어났다. 왜? 또야? 문에서 누가? 초인종이 다시 울렸다. 삐에. 이번에는 2번 길게. 준호는 헝클어진 머리로 현관으로 달려갔다. 나는 뒤를 따라갔다. 문을 열자 어제 그 남자들이 아닐까 했는데 전혀 다른 사람이 서 있었다. 중년의 여자였다. 머리를 깔끔하게 올렸고 베이지색 패딩을 입었다. 그의 뒤로 아직 어두운 복도의 공기가 서늘하게 서 있었다. 여기 김영자 씨 댁 맞으세요? 그녀는 낮게 물었다. 네. 나는 문턱에 발을 붙인 채 말했다. 여자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내밀었다. 죄송해요. 이 시간에. 저 그녀가 주변을 둘러보더니 한숨을 쉬었다. 저희 집 아들이 어제 여기 사채업체 직원들이 다녀간 걸 봤대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서. 봉투는 얇았다. 나는 그것을 받았다. 안에는 50만 원이 들어있었다. 이게 뭐예요? 저희도 같은 층에 살아요. 703호. 제가 예전에 비슷한 일을 겪었거든요. 그녀의 눈이 젖었다. 그때 누가 그렇게 문을 두드렸어요. 어린 딸이 그 소리 듣고 한 달을 악몽 꿨어요. 그래서 누가 그 소리를 또 듣지 않게 하고 싶은 마음밖에. 그녀는 손을 모았다. 많이는 못 드려요. 근데 이걸로 이자 조금이라도. 나는 한동안 말을 잃었다. 봉투의 종이 냄새가 따뜻했다. 새벽의 공기에선 불가능해 보이는 온도였다. 아니에요. 받기 어려워요. 제가 부탁드리려고 왔어요. 그녀는 입술을 꼭 다물었다가 떼었다. 저한테도 그때 누가 그랬거든요.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 그 사람이 없었으면 저는 아마 그날 아이들과 함께 모르겠어요. 그냥 제 부탁이에요. 이걸 받아주시면 제가 그 사람에게 받은 것을 이제야 돌려주는 거니까. 그녀의 눈동자에 복도의 작은 천장등이 담겨 흔들렸다. 작은 빛이 물처럼 떨렸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봉투를 2손으로 감쌌다. 고맙습니다. 고맙다는 말밖에 못하겠네요.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힘내세요. 아드님도. 그녀는 준호를 향해 미소를 지었다. 준호가 어색하게 허리를 숙였다. 문이 닫히자 현관 바닥에 우리의 발자국 소리만 남았다. 나는 봉투를 들고 서 있었다. 이 작은 돈은 세계를 바꾸지 않는다. 그러나 이렇게 새벽에 문을 두드린 건 누구였을까? 절망만 문을 두드리는 것은 아닌가 보다. 다정도 때로는 울면서 문을 두드린다. 오전 10시 다시 초인종이 울렸다. 이번엔 사채업자였다. 나는 문을 열고 그들과 복도에서 마주섰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한 달 더 시간 벌었어요. 은행과 조정했어요. 여기 이자 일부.
나는 새벽에 받은 봉투에서 돈을 꺼내 그들에게 내밀었다. 그리고 더 이상 우리 집 문을 빽빽 두드리지 마세요. 층간소음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문제 아니에요. CCTV 다 있어요. 그들은 얼굴을 마주보고 큰 소리를 냈다. 어머니, 그렇게 강하게 나오면 우리도 강해져요. 원하면 경찰 부를게요. 나는 휴대폰을 들었다. 내 손목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한동안 실랑이가 이어졌다. 복도의 발걸음 소리가 지나가면 우리는 자동으로 입을 다물었다. 그들의 눈앞에서 내 눈은 흐려지지 않았다. 나는 오래전에 배운 기술로 버텼다. 누군가 험한 말을 할 때 귀에 작은 귀마개를 끼는 상상. 그 귀마개는 오래전에 남편의 병원비를 들고 보험 설계사를 만나러 갔을 때 내가 만든 것이다. 결국 그들은 말했다. 좋아요. 오늘은 그냥 갈게요. 대신 약속 꼭 지켜요. 문이 닫히자 나는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다. 준호가 나를 부축했다. 내 이마에 그의 손이 얹혔다. 따뜻했다. 나는 그 온기가 낯설었다. 언젠가부터 서로를 만지지 않게 된 손. 우리는 서로를 훑었지만 닿지는 않았다. 그날 오후 나는 다시 은행에 갔다. 이번에는 담보대출 일부를 상환하기 위해 오래된 적금을 깼다. 은행 직원은 나를 걱정스러운 눈으로 보았지만 묻지 않았다. 묻지 않는 것도 친절일 때가 있다. 집으로 돌아와 서랍 속에 있던 작은 금팔찌를 꺼내 팔았다. 남편이 결혼 기념일마다 하나씩 사주었던 것들. 금은빛이 햇빛에 반짝였고 내 손바닥을 떠나며 작은 음을 내었다. 딸그랑. 그 소리 이상하게 좋았다. 금이 내 손에서 떠나는데도 내 마음은 무너지지 않았다. 무너질 만큼 남아있지 않았던 건지도 모르겠다. 밤 우리가 라면을 끓여 먹을 때 준호가 말했다. 엄마, 나 내일부터 새벽 물류 일 나갈게. 낮에는 면접 보고, 밤에는 대리운전이라도. 나는 라면 국물을 떠먹었다. 짜고 뜨겁고 정확한 맛. 그래.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우리 집 처분하자. 젓가락이 그릇에 딩하고 부딪혔다. 준호가 나를 바라봤다. 엄마, 그건 너무. 우리는 이 집에 붙들려서 서로가 서로를 싫어하게 되고 있어. 이 집을 지키는 대신 우리를 잃고 있지. 작은 곳으로 가자. 햇빛만 드는 곳이면 괜찮아. 내가 살아보니 큰 집보다 큰 숨이 더 필요하더라. 그의 얼굴이 서서히 변했다. 항의하려다가 포기하려다가 다시 붙잡으려다가 결국 그의 표정은 아주 오래된 소년의 표정이 되었다. 엄마 미안해. 진짜로. 미안하다라는 말 오늘은 듣고 싶어. 나는 그에게 미소를 보였다. 오늘만. 그날 밤 우리는 부동산 사이트를 열어 작은 집들을 구경했다. 창문이 크고 세탁기가 놓일 자리가 있고 역에서 멀지 않은 곳. 사진 속의 낯선 방들이 화면을 미끄러졌다. 우리는 함께 아주 조심스럽게 미래를 클릭했다. 집을 내놓자 매일 전화가 왔다. 중개사무소에서 방 보러 가도 되냐는 문의가 이어졌다. 온갖 사람들이 왔다 갔다 했다. 아이 손을 잡은 부부, 노부부, 혼자 온 젊은 여자. 그들의 신발이 현관에 줄을 섰다. 그들이 우리 거실을 둘러보고 창을 열어보고 욕실 문을 열어보고 작은 감탄사와 함께 서로의 얼굴을 보았다. 괜찮다, 생각보다 넓다, 동네가 조용하다. 그 말들이 내 귀로 들어와 엉뚱한 곳을 간지렸다. 누군가의 괜찮다 속에 우리의 봄과 여름과 겨울이 삽시간에 지나갔다. 한 달 후 계약이 성사되었다. 이사 날짜가 정해지고 우리는 박스를 주문했다. 작은 글씨로 취급주의가 인쇄된 갈색 박스를 접으며 나는 웃음이 났다. 무엇을 취급하라는 건지. 내 마음인가, 이 접시인가, 아니면 우리 사이에 아직 남아있는 아주 작은 믿음인가. 이삿날 아침 나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마지막으로 방들을 둘러보았다. 남편의 책꽂이는 비어 있었다. 준호의 중학교 졸업 앨범은 박스 맨 위에 올라 있었다. 김치 냉장고에 전원을 뺐다. 윙 하는 소리가 멈추자 갑자기 침묵이 낯설게 커졌다. 그 소리도 우리의 가족이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사 트럭이 우리를 작은 원룸형 아파트로 데려다 놓았다.
창문은 크지 않았지만 정오의 햇빛이 바닥에 푹신하게 앉았다. 싱크대는 타일이 깨끗했다. 방의 크기는 단정했다. 나는 거실이라고 부르기에는 아담한 공간에 작은 테이블을 놓았다. 테이블 위에는 화분 하나. 동네 꽃집에서 덤으로 준 스투키. 키우기 쉬워요라고 꽃집 주인이 말했다. 첫날 밤 우리는 피곤해서 말이 없었다. 준호는 바닥에 매트를 깔고 누웠고 나는 침대에 앉아 창밖을 보았다. 맞은편 원룸창에도 불이 켜져 있었다. 누군가 TV를 보고 있었다. 화면 불빛이 살짝 흔들렸다. 그 불빛을 바라보며 나는 아주 오랜만에 가볍게 울었다. 눈물이 고양이처럼 조용히 무릎 위로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갔다. 슬펐다. 그리고 이상하게 따뜻했다. 슬픔이 꼭 나쁜 감정만은 아니라는 것을 나는 이제야 알 것 같았다. 슬픔은 사람을 적막하게 만들지만 동시에 사람을 사람에게로 데려다 주기도 한다. 그 다음 주 나는 근처 복지관에서 노인 요리교실 자원봉사를 시작했다. 작은 손놀림으로 모시떡을 말고 장국을 끓였다. 누군가는 옆자리에서 남편 얘기를 했다. 누군가는 자식 얘기를 했다. 누군가는 고양이 얘기를 했다. 말은 사소했고 사소한 말이 우리를 붙들어 주었다. 늦은 오후 우리는 서로의 반찬을 나눠 담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시장에서 사과를 샀다. 비닐봉지 속에서 빨간 사과들이 서로를 치며 딸그랑 소리를 냈다. 준호는 새벽 물류를 다녀와 잠깐 자고 오후엔 면접을 보고 밤에는 대리운전을 했다. 얼굴이 더 마르고 어깨가 조금 구부정해졌다. 하지만 그의 눈에 아주 작은 빗점이 생겼다. 어떤 날에는 그 빗점이 커 보였고 어떤 날에는 거의 보이지 않았다. 내가 아는 건 그 빗점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 하나였다. 어느 금요일 준호가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다. 숨이 가빴다. 엄마. 나는 담요를 개다 말고 고개를 들었다. 왜? 그의 입꼬리가 올라갔다. 오랜만에 아주 오랜만에 보는 웃음이었다. 작은 회사인데 물류 자동화 솔루션 만드는데 면접 붙었어. 한 달 인턴 해보고 정규직 전환한대. 나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담요를 접었다. 내 손이 떨리는 것을 숨길 수 없었다. 그래? 잘했네. 그는 앞치마를 두른 내 허리를 와락 끌어안았다. 나는 말없이 그의 등을 두드렸다. 등뼈가 손바닥에 느껴졌다. 숨결이 내 어깨에 닿았다. 순간 이 집 전체가 아주 작은 배가 되어 우리의 몸을 싣고 얕은 물결 위를 부드럽게 흔들며 지나가는 것 같았다. 그날 저녁 우리는 작은 중국집에서 짜장면과 탕수육을 시켰다. 튀김이 바삭했고 양념은 달콤했다. 젓가락이 바쁘게 움직이고 먹는 소리가 작고 즐겁게 방을 채웠다. 엄마, 나 급여 받으면 은행부터 가자. 준호가 말했다. 엄마 이름으로 바꿔놓은 거 다시 줄게. 내 이름으로.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같이 짊어지자. 무게가 나눠지지 않는 것도 나눌 수 있다고 믿자. 사람이 사는 건 믿는 쪽으로 몸이 기운다더라.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서로를 보며 웃었다. 웃음은 소리보다 온도가 먼저 된다. 밤이 깊어지자 나는 침대에 누워 그날의 일을 하나씩 접었다. 새벽에 문을 두드리던 여자, 복도의 서늘한 공기, 은행 창구 너머의 내 이름, 금팔찌의 딸그랑 소리, 김치냉장고의 윙기 그리고 준호의 등을 두드리던 내 손바닥. 그것들을 조심스레 접어 마음 서랍 맨 안쪽에 넣었다. 이번에는 열쇠를 잠그지 않기로 했다. 언젠가 다시 꺼내 누군가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우리도 이렇게 살았어요. 말해줄 수 있도록. 나는 불을 끄고 눈을 감았다. 창밖에서 누군가 웃는 소리가 들렸다. 먼 곳에서 누군가 휘파람을 불었다. 세상은 우리가 무너지는 날에도 나아가는 날에도 늘 같은 속도로 돌아간다. 그 무자비한 평온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잡아 일으킨다. 아주 작은 손놀림으로 아주 사소한 말들로. 그리고 나는 아주 오래 기다려온 문장을 마침내 내 안에서 들었다. 나는 오늘 아들을 고소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말은 내게서 나와 조용히 방 안을 떠다녔다. 마치 겨울 끝의 먼지 같은 봄의 시작 같은
절망은 내게 오래 살았다. 그러나 그 집 앞에 작은 화분 하나를 두고 나왔더니 그 화분에서 새싹이 났다. 그것은 거창한 희망이 아니었다. 다만 물을 주면 고개를 들고 햇빛을 받으면 잎이 반짝이는 희망.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의 크기. 우리가 버틸 수 있는 만큼의 속도. 그게 우리 모자가 사는 방식이 되었다. 나는 잠들기 전 스투키 잎을 손끝으로 살짝 만졌다. 단단했다. 살아있었다. 우리도 살아있었다. 우리가 내일도 모레도 이 작은 방에서 서로의 얼굴을 보며 밥을 먹을 수 있기를. 가끔은 울고 자주 웃기를. 손등 위로 작은 빗점이 번졌다. 멀리서 기차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눈을 감았다. 오늘 우리가 지킨 건 집이 아니라 서로였습니다. 당신의 하루에도 그런 작은 빛이 스며들길. 이 이야기가 마음에 조용한 용기를 남겼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걸음에 함께 해주세요. 우린 여기서 느리지만 꾸준히 다시 살아보겠습니다.